한국? 경제는 선진국이지만 정치는 불안정하죠. 솔직히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3일 새벽, 한국은 세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고 군 헬기가 국회 상공을 맴돌았죠. NATO 본부에 빨간 경보등이 켜졌습니다. 한국 민주주의 오늘 밤 끝납니다. 모든 전문가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도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25년 경력으로요. 하지만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민 수만 명이 어둠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군 앞에 맨몸으로 섰습니다. 무기도 없이, 명령도 없이, 단지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휴대폰 불빛을 들었습니다. 조용히, 평화롭게, 흔들리지 않고, 총성 하나 없이, 폭력 하나 없이. 그리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군이 물러난 겁니다. CNN, BBC, 로이터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교과서다. 1년 후 세계 234명의 전문가들이 서울로 왔습니다. 배우기 위해서죠. 한국에게 2024년 12월 3일 새벽 1시 47분 브뤼셀 NATO 본부 내 위기관리센터에 빨간 경보등이 켜졌습니다. 한국발 위기지수가 레드존 95%로 치솟았죠. 25년간 쿠데타와 계엄을 분석해온 내 경험으로는 이 수치가 의미하는 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임종이 가까웠다는 신호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이라니,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자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알려진 그 한국이 지금 내 모니터에 붕괴, 임박, 코드로 떠 있었습니다. 워싱턴 국무부에서 긴급 통화가 걸려왔죠. 에드워드, 한국이 무너지고 있어. 오늘 밤 끝날 거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전략분석관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됐어. 군이 움직이고 있어. 런던 왕립국제문제연구소에선 이미 한국 민주주의 사망 선고라는 제목의 긴급 보고서 초안을 돌리고 있었죠. 모든 전문가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오늘 밤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요. 나는 즉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현장을 직접 봐야 했죠. 14개국의 민주주의 붕괴를 목격한 나였지만 한국만큼은 다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내 이성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모든 지표가 파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새벽 2시 15분이었습니다. 공항은 텅 비어 있었죠.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데 도시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섬뜩했죠. 폭풍 전야의 정적 같았습니다. 거리엔 사람이 거의 없었고 가로등만이 텅 빈 도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사당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봤죠. 국회 상공을 선회하는 군용 헬기의 실루엣을요. 저고도로 날고 있었습니다. 위협용이었죠. 지상엔 방진복 입은 특수부대가 완전 무장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방패, 곤봉, 최루탄, 진압 장비가 완벽히 갖춰져 있었죠. 내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건 방콕과 똑같아. 2014년 태국 쿠데타 전야의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군이 의회를 장악하는 그 패턴이요. 카이로에서도 봤고 양곤에서도 봤으며 방콕에서도 봤던 그 정확한 패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의 끝은 항상 같았죠. 민주주의의 종말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차가운 12월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죠. 군 헬기의 로터 소음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그 소리는 공포였고 권력이었으며 종말의 서곡이었습니다. 나는 25년 경력으로 확신했죠. 1시간 안에 군이 국회를 점령할 것이라고요.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기록해야 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마지막 순간을요. 헬기가 국회 쪽으로 기수를 돌렸습니다. 조종석의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천천히 회전했죠. 이제 시작이다.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지휘관이 무전기에 대고 뭔가 지시하는 게 보였습니다. 병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대열을 갖췄습니다. 방패를 들었습니다. 진압 준비가 완료된 겁니다. 나는 노트북을 열어 실시간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 최후의 밤, 군 진압 개시 임박.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사람이었죠.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멀리서부터 수십 명이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국회를 향해서요. 내 눈을 의심했죠. 뭐지? 저들은 도대체 뭘 하는 거야?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선명해졌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었죠. 운동복 차림의 중년 남성, 패딩을 입은 대학생, 심지어 슬리퍼를 신은 할머니까지 있었습니다. 무기는 없었습니다. 방패도 없었죠. 단지 휴대폰을 손에 들고 걷고 있었을 뿐입니다. 대체 저 사람들 어디 가는 겁니까? 나는 지나가던 시민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나를 돌아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죠.
국회 지키러 가는 거죠.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국회를 지킨다. 저 무장한 군대 앞에서. 이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어갔죠. 숫자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10명이, 20명이, 50명이, 100명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죠. 국회였습니다. 한 여성이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공포가 아니라 결연함이 새겨져 있었죠. 옆에서 중년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늦었나? 아니, 아직 안 늦었어. 그들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목적을 향해 달리고 있었죠. 군 헬기의 굉음이 더 커졌습니다. 고도를 낮추고 있었죠. 위협이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특수부대도 전진 준비 자세를 취했습니다. 충돌이 임박했죠.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빨라졌죠. 누군가 휴대폰 플래시를 켰습니다. 그러자 옆 사람도 따라했습니다. 또 그 옆 사람도요. 순식간에 수십 개의 작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이건 내가 본 어떤 패턴과도 달랐습니다. 쿠데타 현장에서 시민들은 도망치거나 숨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민들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죠. 위험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동료 분석관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황이 예측 밖이다. 시민들이 군을 향해 이동 중이다.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설명이 안 돼. 나도 알았습니다. 설명이 안 됐죠. 내 25년 이론으로는요. 군과 시민의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500m, 400m, 300m. 충돌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계속 모여들었습니다. 200명이, 300명이, 500명이 되어가고 있었죠. 헬기의 그림자가 시민들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망치지 않았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의 약속 같은 게 그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서야 한다는 약속이요. 그 새벽, 서울은 내가 본 어떤 위기국가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더 위험했죠.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것도 느껴졌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공기 중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상 밖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죠. 나는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내 평생의 연구가 오늘 밤 시험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다른 나라들처럼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질문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아직 답을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밤이 끝나면 나의 모든 이론이 다시 쓰여질 거라는 것을요. 새벽 3시 국회 주변 인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NATO 본부에 실시간 보고를 하고 있었죠. 시민 집결 속도가 비정상적입니다. 조직된 움직임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이건 자발적 대규모 동원입니다. 브뤼셀의 수석 분석관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가 지휘하고 있나? 누가 동원령을 내렸나? 나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지휘하지 않았으니까요. 확성기도, 플래카드도, 조직위원회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물 흐르듯 모여들고 있었을 뿐이었죠. 스마트폰을 꺼내 SNS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건 단 한 문장이었죠. 국회를 지켜야 한다. 누가 처음 쓴 건지도 모릅니다. 출처도 불명확했죠. 하지만 그 한 문장은 바이러스처럼, 아니 산불처럼 퍼지고 있었습니다. 10대 학생부터 70대 노인까지, 회사원부터 자영업자까지, 주부부터 대학생까지 모두가 같은 메시지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트위터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국회 관련 키워드였습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가 폭포처럼 쏟아졌죠. 나 지금 간다. 국회 앞에서 만나자. 우리가 지킨다. 짧고 간결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간결함 속에 엄청난 결의가 담겨 있었죠. 확산 속도를 분석했습니다. 초당 2347건의 메시가 생성되고 있었죠. NATO 위기통계 데이터베이스 기준으로 긴급 비상 레벨 2였습니다. 이 정도 속도면 보통 폭동이나 대규모 유혈 충돌 직전에 나타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했죠. 차분했습니다. 침착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여의도역 5번 출구에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국회 방향을 확인했죠. 그리고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죠. 옆에서 20대 여학생이 숨을 헐떡이며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배낭을 맨 채였죠. 아마 급히 집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이건 비논리적이야.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군용 헬기가 머리 위 50m 상공을 맴돌고 있는데 시민들이 그쪽으로 달려간다. 생존 본능의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이었죠. 내 모든 위기관리 이론, 군중심리학, 행동경제학 지식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했습니다.
사람들은 위험에서 도망쳐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한국 시민들은 위험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나는 내 판단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죠. 이건 비논리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논리가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국가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논리,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오늘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요. 내가 25년간 단 한 번도 목격한 적 없는 종류의 논리였습니다. 골목길에서 노부부가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어오는 걸 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죠.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80세는 넘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걸었습니다. 걸음이 느렸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겠어? 추운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고 있었죠.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나는 뭔가를 봤죠. 결의였습니다. 가야지. 우리가 안 가면 누가 가겠어. 우리 손주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목이 메었죠. 이 노부부에게 국회는 그냥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평생 읽고온 민주주의 그 자체였죠. 625를 겪었을 겁니다. 독재를 견뎠을 겁니다. 민주화를 이뤄냈을 겁니다. 그 모든 세월이 오늘 밤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거였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요. 외신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CNN, BBC, 로이터, AFP, 알자지라. 전 세계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취재하고 있었죠. 한 BBC 선임 기자가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아프간, 이라크, 시리아를 모두 취재한 사람이었죠. 에드워드, 이 사람들 미쳤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당혹감이 역력했죠. 군이 저기 있는데 맨몸으로 걸어간다고요? 이건 집단 자살 아닙니까?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친 게 아닙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국가를 소비자가 아니라 수호자로 여기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상품이 아니라 책임으로 보는 거죠. 저들에게 오늘 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무의 문제입니다. BBC 기자가 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는 카메라를 들어 시민들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들을 비웃었죠. 저렇게 모여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군대 앞에서 무슨 소용이냐고 판단했죠. 하지만 인파가 1000명을 넘어서고 2000명으로 늘어나고 3000명으로 불어나자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집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국민의 의지였습니다. 한 대학생이 숨을 헐떡이며 국회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통화 중이었죠. 엄마, 나 국회 앞이야. 걱정하지 마. 위험하지 않아.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위험했습니다. 엄청나게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걸 알면서도요. 그게 더 대단한 거였죠. 시민들의 눈빛을 관찰했습니다. 공포가 있었을까요? 물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두려움이 보였죠. 떨리는 손, 굳은 표정, 빠른 심장 박동. 그들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보다 더 강한 게 있었습니다. 결의였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서야 한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들 눈에 담겨 있었습니다. 군트럭 3대가 추가로 도착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이 우르르 내렸죠. 완전 무장 상태였습니다. 방패, 진압봉, 최루탄 발사기, 대열을 갖췄습니다. 시민들과의 거리가 불과 50m였습니다.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됐죠.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촘촘히, 더 단단하게 모여들었죠. 한 중년 여성이 옆 사람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면 못 들어올 거예요. 옆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막아야죠. 우리밖에 없어요. 그들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무기도 없었죠. 훈련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회사원, 주부 학생, 자영업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군보다 강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도덕적 확신이었죠. 정당성이었습니다. 대의였습니다. 광장에 도착한 시민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누가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대열을 이뤘습니다. 국회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며 인간 방벽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원, 두 번째 원, 세 번째 원. 사람들이 층층이 국회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손이 떨렸죠.
그들은 국가의 구조를 몸으로 맡고 있었다. 나는 노트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이건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수호였습니다.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시민들의 모습이었죠. 외신들의 헤드라인이 실시간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CNN, 한국 시민들, 쿠데타 앞에 맨몸으로 선다. BBC, 서울의 기적, 수천 명이 군을 마주하다. 로이터, 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들. 가디언은 더 직설적이었죠. 한국은 다르다. 세계는 주목하라. 나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달랐죠. 25년간 14개국 42건의 민주주의 위기를 분석했지만 이런 장면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민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신속하게,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평화롭게 저항하는 모습은요. 새벽 4시 인파는 5,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경찰, 추산이었죠. 하지만 내 눈엔 더 많아 보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구호도 거의 없었죠. 노래도 없었습니다. 그저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함성보다, 어떤 구호보다, 어떤 노래보다 강력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젊은이에게 물병을 건넸습니다. 힘들지? 이거 마셔. 젊은이가 감동한 표정으로 받아들었죠.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근데 할아버지야말로 추우시잖아요. 이거 드세요. 그는 자신의 목도리를 벗어 할아버지 목에 둘러줬습니다. 세대를 넘어선 연대가 거기 있었습니다. 나이, 성별, 직업, 지역, 정치 성향, 모든 게 의미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르는 사이였지만 한편이었죠.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나라를요. 나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죠. 이 사람들이 있다면 한국 민주주의는 무너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이 아무리 강해도, 무기가 아무리 많아도 이 시민들의 의지를 꺾을 순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새벽, 나는 깨달았습니다. 민주주의의 촛불씨는 청와대에서 피어오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국회에서 타오르는 것도 아니었죠. 평범한 시민들의 가슴에서, 그들의 발걸음에서, 그들의 침묵에서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한국 시민들의 발걸음에는 공포가 없었습니다. 단지 책임만 있었죠.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 역사에 대한 책임, 자신에 대한 책임이요. 세계가 한국은 다르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기 시작했죠. 아니,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30분, 국회 내부에서 긴급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의원들과 보좌진이 담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CCTV 화면을 통해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나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정치인들이 도망치지 않는다고? 내 경험상 권력자들은 위기 때 제일 먼저 빠져나갑니다. 방콕에서 봤죠. 의원들이 헬기로 탈출하는 장면을요. 카이로에서도 봤습니다. 고위 관료들이 밤을 틈타 국경을 넘는 모습을요. 양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의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위험 속으로요. 한 의원이 담을 넘다가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죠. 보좌관이 황급히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의원님, 위험합니다. 지금이라도 피하셔야 합니다.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일어났습니다. 국회를 버릴 순 없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대한민국이 끝나는 거야. 나는 국회의원이야. 내 자리는 여기야. 그는 다시 담을 잡고 올랐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죠. 그 모습을 국회 밖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그 박수가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요. 곧 수천 명의 박수 소리가 새벽 하늘을 울렸습니다. 의원들을 향한 격려였습니다. 지지였습니다. 연대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시민이 휴대폰 플래시를 켰습니다. 그냥 무심코 켠 것 같았죠. 하지만 그 작은 빛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옆 사람이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휴대폰도 켰죠. 그 옆 사람도, 또 그 옆 사람도, 또 그 옆 사람도요. 10초 만에 100개의 불빛이 켜졌습니다. 30초 만에 1000개가 됐습니다. 1분 후엔 5000개의 불빛이 국회를 둘러쌌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요. 하지만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었죠. 나는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카메라를 들어 그 장면을 담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초점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둠을 밀어낸 건 무장이 아니라 시민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군을 향한 게 아니었죠. 국회를 지키기 위한 거였습니다. 빛에 둘러싸인 국회는 마치 신성한 요새 같았습니다. 저게 뭐야? 옆에 있던 CNN 카메라맨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내 생에 이런 장면은 처음이야. 20년 동안 전쟁터를 누볐는데 그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냥 카메라를 들고 촬영할 뿐이었죠. 군 병력이 국회 정문 100m 지점까지 접근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이 방패를 들고 일렬로 늘어섰죠. 검은색 방진복, 헬멧, 방패. 그들은 거대한 검은 벽처럼 보였습니다. 위압적이었습니다. 공포스러웠죠. 그 뒤로 더 많은 병력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엔 시민들이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 불빛을 들고 조용히 서 있었죠. 무기는 없었습니다. 방패도 없었습니다. 헬멧도 없었습니다. 단지 빛만 있었습니다. 그 대비가 극명했습니다. 무기와 빛, 폭력과 평화, 억압과 자유의 대결이었습니다. 군 지휘관이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즉시 해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최후 경고입니다. 해산하지 않을 시 강제 진압합니다.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위협적이었죠. 차갑고 기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요. 시민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자리는 여기다라는 무언의 합의가 있었죠. 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밝아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도착해 불빛을 켜고 있었으니까요. 한 대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옆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무섭다. 정말 무서워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옆에 선 아주머니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같이 있잖아. 혼자가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죠. 여기가 우리 나라잖아요. 갈 수가 없어요. 대학생이 말했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죠. 맞아. 여기가 우리 나라야. 우리가 안 지키면 누가 지켜? 아주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녀도 울고 있었습니다. 서로 모르는 두 사람이 손을 꽉 잡고 서 있었습니다. 하나가 되어 있었죠. 외신 기자들이 숨죽이며 그 광경을 촬영했습니다. 가디언의 수석 특파원이 내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에드워드, 이건 혁명이 아닙니다. 나는 그를 바라봤죠.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문명입니다. 폭력 없이 저항하는 모습. 이게 진정한 문명의 높이입니다. 나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죠. 혁명은 폭력을 수반합니다. 하지만 여기엔 폭력이 없었습니다. 분노는 있었지만 증오는 없었죠. 저항은 있었지만 파괴는 없었습니다. 이건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태의 저항이었습니다. 시민과 의원이 자연스럽게 연대하고 있었습니다. 안과 밖이 하나가 되고 있었죠.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지키고 시민들은 국회를 지켰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계획한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완벽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연습해온 것처럼요. 군의 움직임이 느려졌습니다. 병사들이 서로를 바라봤죠. 그들의 눈에서 나는 혼란을 봤습니다. 주저함을 봤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봤습니다. 시민들의 빛이 그들의 방패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공격이 아니었죠. 위협도 아니었습니다. 그 빛은 그저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도 너희를 보고 있다. 우리는 너희의 적이 아니다. 우리는 너희와 같은 국민이다. 말없는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구호보다 강력했죠. 나는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감동 때문이었죠. 나는 그날 민주주의의 새로운 형태를 직접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책에서 읽은 적도 없고 논문에서 본 적도 없는 형태였습니다. 군보다 더 강한 힘이 거기 있었습니다. 시민의 도덕적 우월성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군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젊은이들도 우리 아들들이야. 우리 손주들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확고했습니다. 옆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맞아요. 그들도 국민이에요. 그들도 명령을 받은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민들은 군을 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 않았죠. 두려워했지만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같은 국민으로 봤습니다. 누군가의 아들로, 누군가의 형제로, 누군가의 아버지로 봤죠. 그 시선이 모든 걸 바꾸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빛의 방벽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시민 수는 7,000명을 넘어섰죠. 그들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추워 보였습니다. 무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그들의 빛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끌고 와 있었습니다. 아기는 자고 있었죠. 미쳤어요? 아기를 데리고 이런 데를? 옆 사람이 놀라 물었습니다. 엄마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갈 나라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여기 있어야 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학자로서 냉정하게 관찰만 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 엄마는 아기까지 데리고 나와 나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용감한 겁니까? 누가 더 위대한 겁니까?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조금씩 물러가고 있었죠. 하지만 시민들의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이제 필요 없는데도요. 그들은 끄지 않았습니다. 그 불빛은 이미 비지상의 의미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건 의지였습니다. 결의였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나는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이 시민들이 있는 한, 이 빛이 꺼지지 않는 한, 한국 민주주의는 살아남을 거라고요. 군 병사 한 명이 방패를 조금 내렸습니다. 아주 조금요. 하지만 나는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거요. 시민들의 빛이 그의 마음에 닿기 시작한 겁니다. 새벽 5시 30분 브뤼셀에서 긴급 화상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NATO 안보분석팀 전원이 연결돼 있었죠. 화면엔 12명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모두 나처럼 수십 년 경력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당혹스러움으로 가득했죠. 에드워드, 보고 내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수석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죠. 시민들이 군 앞에 서 있다고요? 수천 명이 무장도 없이. 그게 말이 됩니까? 데이터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화면을 통해 현장 영상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빛으로 둘러싸인 국회, 조용히 서 있는 수천 명의 시민들, 그 앞에 대치 중인 군대.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죠. 30초가 지났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그저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요. 이건 워싱턴의 선임 전략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내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국민 대치 상황에서 시민이 먼저 움직인 사례는 역사상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평화적으로? 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 이론으로도 설명이 안 됐으니까요. 25년간 쌓아온 논문과 연구를 다시 펼쳤습니다. 쿠데타 패턴 분석 17건, 계엄 단계 연구 8건, 국민 충돌 시나리오 23개 케이스. 하지만 한국 상황은 그 어디에도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모든 변수가, 모든 예측이, 모든 공식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런던 정치경제대학의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군이 이 상황에서 후퇴할 리 없어요. 역사상 그런 선례는 없습니다. 에드워드,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군은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시민 정서에 흔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현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틀렸습니다. 군이 망설이고 있었죠. 병사들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휘관들이 무전기를 붙들고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 앞에서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이론은 틀렸습니다. 현실이 이론을 뒤집고 있었죠. 당신들은 한국을 모릅니다. 나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화면 속 동료들이 깜짝 놀라 나를 쳐다봤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낸 적 없는 내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으니까요. 당신들은 사무실에 앉아서 데이터만 보고 있잖아요. 나는 지금 현장에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보고 있어요. 에드워드, 진정하세요. 수석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이론만 가지고는 한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시민들은 당신들의 예측 모델로 설명할 수 없어요. 저들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화상회의를 끊어버렸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더 이상 그들과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시민들은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죠. 누군가 따뜻한 커피를 종이컵에 담아 돌리고 있었습니다. 드세요. 추우시죠? 또 누군가는 담요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이거라도 두르세요. 이들은 시위대가 아니었습니다. 전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국민이었죠. 서로를 돌보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젊은 병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아이도 누군가의 아들이네. 얼마나 떨고 있을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쳤습니다. 시민들은 총 앞에 서 있으면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군을 적이 아닌 같은 국민으로 보고 있었죠. 이게 바로 내가 25년간 못 봤던 겁니다. 옆에 있던 한 대학생이 말했습니다. 저 군인들도 무섭겠어요. 우리한테 총 겨눠야 하잖아요.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그의 목소리엔 분노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있었죠. 공감이 있었습니다. 내 모든 연구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죠. 이건 군사학의 문제가 아니야.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국민 품격의 문제야. 시민의식의 문제야. 인간 존엄성의 문제야.
시민들의 침착함, 평화적 저항, 인간에 대한 존중이 상황 전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군사력이 아니라 도덕성이 권력을 압도하고 있었죠. 무기가 아니라 양심이 승부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군 내부에서 무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기하라. 상부 지시 대기 중. 진압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대기 명령이었죠. 군도 시민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평화로운 저항을,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인간적인 태도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군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죠. 내 자신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내 직업적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5년간 믿어온 모든 이론, 모든 공식, 모든 예측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고 있었죠.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겁니까? 하지만 동시에 감동도 느꼈습니다. 압도적인 감동이었죠. 한국은 내가 본 어떤 나라와도 달랐습니다. 이 시민들은 특별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분석을 전부 지웠습니다. 삭제 버튼을 누르는 내 손이 떨렸죠. 25년 연구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틀린 이론은 과감히 버려야 했으니까요. 새로운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시민의 연대는 기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밖에 있다. 이는 정치학, 군사학, 사회학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인간 존엄성과 시민의식의 문제다. 한국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한 대학생이 80대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앉혔습니다. 할아버지, 좀 쉬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서 있어야지. 내가 젊었을 때 못 지킨 민주주의를 오늘은 지켜야 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뭘 못 지켰어요? 학생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1980년 광주. 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그때 난 용기가 없었어. 너무 무서워서 못 나갔어. 평생 후회하며 살았지. 그래서 오늘은 왔어. 늦었지만 왔어. 학생이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둘 다 울고 있었죠. 세대가 함께 나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의 회한, 아버지 세대의 책임, 젊은 세대의 용기가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 순간 나는 더 이상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분석가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단지 감동한 한 인간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한 사람이었죠.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급이 달랐습니다.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문명적 성숙이었습니다. 내 직업적 오만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동아시아 민주주의를 얕잡아봤습니다. 이 나라의 시민들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가진 저력을, 품격을, 용기를 전혀 몰랐습니다. 새벽 6시, 동이 완전히 텄습니다. 햇살이 국회를 비추기 시작했죠. 빛 속에서 시민들의 얼굴이 선명해졌습니다. 그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민주주의는 저 사람들의 어깨 위에 있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노트북에 타이핑했습니다. 나는 오늘 내 모든 이론을 폐기한다. 한국은 새로운 교과서다. 나는 학생이 되어 배워야 한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키보드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계속 썼습니다. 진실을 기록해야 했으니까요. 새벽 6시 30분, 군이 국회 주변 300m 지점까지 전진했습니다. 현장의 모든 외신 기자, 모든 관찰자에게 비상콜이 발령됐죠. 나는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충돌은 피할 수 없다. 25년 경험이 비명을 지르듯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병력이 250m까지 좁혀왔습니다. 방패를 든 최전방 부대 뒤로 최루탄 발사기를 든 이진이 보였습니다. 그 뒤론 곤봉을 든 삼진이 대기하고 있었죠. 표준 진압 대형이었습니다. 나는 이 대형을 카이로에서 봤습니다. 방콕에서도 봤죠. 그리고 그 다음엔 항상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촘촘히, 더 단단하게 모여들었죠. 빈틈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팔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성벽처럼요. 그때 내 눈에 한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한 젊은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3살쯤 돼 보였죠. 잠에서 깬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 왜 왔어? 엄마가 아이를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살아갈 나라를 지키러 왔어. 이 상황에서 아이를? 나는 경악했습니다.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 엄마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죠. 그녀는 자신의 안전보다 자식의 미래를 선택한 겁니다. 옆 사람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라도 데리고 뒤로 가세요. 하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랑스럽게 살 나라를 만들어야 해요. 군 병력이 200m까지 다가왔습니다. 특수부대 방패가 아침 햇살에 차갑게 반짝였죠. 시민들의 휴대폰 불빛도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이제 해가 떴는데도 그들은 불빛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 빛은 이미 조명이 아니었습니다. 상징이었죠. 의지였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빛과 빛의 대치였습니다. 하나는 금속의 차가운 빛이었고 하나는 사람의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하나는 권력의 빛이었고 하나는 양심의 빛이었습니다. 어느 쪽이 이길까요? 역사는 늘 권력의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를 수도 있었습니다. 150m 지점에서 군의 움직임이 느려졌습니다. 한 노인이 앞으로 나섰죠. 지팡이를 짚은 70대 후반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확고하게 군 쪽으로 몇 걸음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멈춰 섰습니다. 군과 시민 사이 정확히 중간 지점이었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군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너희도 국민이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새벽 공기를 타고 분명하게 들렸죠. 너희도 우리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최전방 병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방패를 든 손이 흔들렸죠. 그의 눈빛에서 나는 뭔가를 봤습니다. 동요였습니다. 양심의 가책이었습니다. 옆 병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그 옆 병사도요. 물결처럼 변화가 퍼져나갔습니다. 그 한마디가 공기 전체를 바꿨습니다. 시민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죠. 맞아. 저들도 우리 국민이야. 저 젊은이들도 누군가의 자식이지. 저들도 명령을 받은 거야. 적대감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증오가 연민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도 무서울 거야. 우리한테 총겨놓아야 하니까. 옆 남성이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저들도 피해자예요. 우리 모두 피해자예요. 군의 이동 속도가 더 느려졌습니다. 100m 지점에서 거의 멈춰섰죠. 지휘관이 무전기에 대고 뭔가 다급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상황 보고 시민들의 태도가 예상과 다릅니다.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반복합니다.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병사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죠. 그들은 저항하는 폭도를 예상했습니다. 돌을 던지고 욕을 퍼붓는 시위대를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시민들은 달랐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인간적이었습니다. 시민들의 불빛이 군 방패에 반사됐습니다. 그 빛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위협하지 않았죠. 그저 비추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도 너희를 보고 있다. 우리는 너희의 적이 아니다. 우리는 너희 부모다. 너희 형제다. 너희 이웃이다. 말없는 메시지가 빛을 타고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한 대학생이 배낭에서 물병 6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군 쪽으로 몇 걸음 나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 그를 잡으려 했죠. 위험해. 하지마. 하지만 학생은 조용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는 군과 시민 사이의 중립지대에 물병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하나, 둘, 셋, 6개를 나란히 놓았죠. 그리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뛰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걸어서요. 군인들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였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온몸이 굳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죠. 군이 시민을 이길 수 없는 이유가 저기에 있었다. 물리적 힘이 아니라 도덕적 힘이 승부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인간성이 전쟁을 끝내고 있었습니다. 한국 시민들은 적을 만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죠. 군 내부 무전이 다시 들렸습니다. 대기. 계속 대기하라. 상부 지시 없이는 절대 움직이지 마라. 진압이 아니었습니다. 망설임이었습니다. 주저였습니다. 군도 시민들 앞에서 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아는 엄마가 아이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봐. 저 군인 아저씨들.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명령을 받은 거야.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야. 아이가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아저씨들이 나쁜 일 안 하게 되는 거야? 엄마가 아이를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아무도 나쁜 일 못해. 우리가 지키는 거야.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도 지키는 거네. 엄마가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가도 나라 지키는 거야. 외신 기자들이 숨죽이며 그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CNN 베테랑 기자가 내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드워드, 이건 역사적 순간입니다.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저항입니다. 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한국 민주주의를, 아니 세계 민주주의를 재정의하게 될 거라는 거요.
군과 시민의 거리가 50m로 좁혀졌습니다.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공기가 터질 것 같았죠. 하지만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집단 모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민은 물러서지 않았고 군은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은 나라 사람이잖아. 서로 총 겨눌 사이가 아니잖아. 그 말이 새벽 공기를 타고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군인들도 들었을 겁니다. 그들도 한국 국민이었으니까요.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형제였고 누군가의 아버지였으니까요. 빛의 방벽은 여전히 견고했습니다. 아니, 더 강해졌습니다. 시민들은 지치고 춥고 무서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군은 명령을 받았지만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양심이 명령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성이 권력을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그 50m 거리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총성 없는 기적이요. 피 흘리지 않는 승리가요. 나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흔들렸죠. 한국의 민주주의는 무기가 아니라 사람으로 지켜졌다. 폭력이 아니라 품격으로 승리했다. 이날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그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7시 정각, 군 지휘부에서 극심한 혼선이 감지됐습니다. 무전 교신이 뒤죽박죽이었죠. 전진 명령 대기 중. 아니, 대기 명령 유지. 상부 지시 재확인 필요. 명령 개통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긴장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죠. 지휘부가 흔들릴 때가 가장 위험하다. 25년 경험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돌발 상황이 터질 수 있었습니다. 우발적 발포, 패닉 상태의 진압,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시민 수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7,000명, 8,000명, 9,000명. 새벽 지하철이 운행을 시작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여의도역에서 쏟아져 나오는 인파가 보였죠. 회사원 복장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출근 전에 들른 겁니다.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맨 채로요. 한 중년 남성이 서둘러 걸어오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조금만 늦을 것 같아. 국회 앞에 좀 이따가 갈게.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 곧 갈게.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는 전화를 끊고 시민들 사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국회를 둘러싼 빛의 고리는 점점 더 두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평화적 포위였습니다. 인간 방벽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성벽이었습니다. 아무도 국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이 온몸으로 막고 있었으니까요. NATO 본부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급박한 음성이었죠. 에드워드, 현장 상황 긴급 평가 필요. 10분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의 최종 결정 임박. 나도 같은 판단이었습니다. 군이 전진하거나 후퇴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더 이상 대기 상태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20분이 한국 현대사를 바꿀 거였습니다.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초침이 또각또각 움직이고 있었죠. 매 초가 연겁처럼 느껴졌습니다. 1분, 2분, 3분. 시간이 기묘하게 천천히 흘렀습니다. 군 내부 보고서 일부가 외신 기자를 통해 유출됐습니다. 나는 그 내용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시민들이 완전히 평화적으로 국회를 둘러싸고 있음. 어린아이와 노인 포함. 적대 행위 전무. 강제 진압 시 대규모 인명피해 불가피. 국제적 비난과 외교적 파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 군도 세계의 눈을 의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CNN, BBC, 알자지라, NHK, 프랑스 24점, 전 세계 50개 이상 언론사가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새벽은 세계의 낮이었습니다. 수억 명이 지켜보고 있었죠. 시민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구호도 거의 없었습니다. 노래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함성보다, 어떤 폭력보다 강력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평화롭다. 우리는 인간이다. 무언의 선언이었습니다. 한 의원이 국회 2층 창문으로 시민들을 내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죠. 마이크를 켜고 외쳤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들이 우릴 지켜주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옆 의원이 그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함께 나라를 지키고 있는 거야. 안과 밖이 하나야. 시민들이 창문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환호는 없었습니다. 조용히 손만 흔들었죠. 그 순간 의원과 시민이 하나가 됐습니다. 안과 밖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군 헬기가 다시 상공을 선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고도가 높았습니다. 200m 이상이었죠. 위협이 아니라 관찰이었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군이 시민을 압도하는 게 아니라 시민 앞에서 주저하고
망설이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7시 8분 군 최고위 지휘부의 최종 회의가 열렸습니다. 휴대폰으로 실시간 정보가 들어왔죠. 긴급 작전회의 진행 중. 전진 vs 후퇴 논쟁 격화. 전선 지휘관들이 진압 명령 거부 의사 표명. 전선 지휘관들이 명령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시민들을 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들을, 아이를 아는 엄마들을, 지팡이 짚은 할아버지들을 봤습니다. 그들에게 총을 겨눌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양심이 군인의 복종보다 강했습니다. 7시 9분 지휘부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나는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죠. 주변 기자들도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젊은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내라, 아가. 조금만 더 버티자.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 괜찮아요. 할머니야말로 많이 피곤하시죠?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 이거 하려고 80년 산 거야. 세대를 넘어선 배려가 거기 있었습니다. 서로를 걱정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또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7시 10분 드디어 결정이 났습니다. 전진 중지. 전 병력 후퇴 준비. 반복한다. 후퇴 준비. 무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죠. 정말 군이 물러서는 건가?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25년 경력상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군이 시민 앞에서 후퇴한다. 이건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군의 결정을요. 그들은 여전히 긴장 속에서 서 있었습니다. 불빛을 들고 서로의 손을 잡고 떨면서도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자신들이 이겼다는 거요. 대한민국 국민이 승리했다는 거요. 나는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셔터를 연속으로 눌렀죠. 국회를 감싼 빛의 고리는 단순한 밝기가 아니라 국민의 의지였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 의지가 군을 멈춘 겁니다. 총이 아니라 빛으로요. 무기가 아니라 양심으로요. 군 장비들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후진이었습니다. 트럭들이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죠. 처음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너무 천천히 움직였으니까요. 그런데 한 시민이 알아챘습니다. 저기 봐. 물러가고 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그쪽을 봤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군이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호는 없었습니다. 함성도 없었습니다. 그저 안도의 한숨만 있었습니다. 휴, 끝났다. 정말 끝난 거야? 사람들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웃었습니다.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이 순간 한국 민주주의는 살아남았습니다. 폭력 없이요. 충돌 없이요. 단 한 방의 총성도,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요. 시민들의 평화적 저항이 완벽하게 승리한 겁니다. 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손을 짚고 흐느꼈습니다. 25년간 무너지는 민주주의만 봤습니다. 피 흘리는 시민들만 봤습니다. 좌절과 절망만 봤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 나는 기적을 봤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기적을요. 한국은 해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론을 현실로 바꿨습니다. 희망을 증명했습니다. 새벽 7시 30분 군이 완전히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럭들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뒤로 물러나고 있었죠. 헬기도 고도를 높이며 점점 멀어졌습니다. 로터 소음이 작아졌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정말 끝난 거야? 믿기지 않았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죠.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이 나를 더 놀라게 했습니다. 환호가 없었습니다. 승리의 함성도, 주먹을 흔드는 모습도, 환희의 포옹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서서 후퇴하는 군을 바라봤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죠. 품격의 절정이었습니다. 승리의 순간에도 겸손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후퇴하는 군 트럭을 보며 천천히 손을 들어 격려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수고했다, 젊은이들아. 너희도 힘들었을 거야. 옆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저들도 힘들었어. 저 아이들 탓이 아니야. 다들 수고했어. 적이 아니라 같은 국민으로 본 겁니다. 끝까지요. 마지막 순간까지요.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했습니다. 이게 한국이었습니다. 이게 이 나라 시민들의 수준이었습니다. CNN이 첫 속보를 띄웠습니다. 브레이킹 뉴스 한국. 총성 없이 계엄 저지. 시민들의 평화적 저항 승리.
BBC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South Korea writes new chapter in democracy. 한국은 인류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 로이터는 21세기 민주주의 교과서가 한국에서 쓰여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워싱턴, 런던, 파리, 베를린, 도쿄. 에드워드, 이게 정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한 명의 부상자도 없다고요? 그들은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믿기 힘들었으니까요. 나는 현장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간 무너지는 민주주의만 봐왔습니다. 방콕에서 군이 시민을 짓밟는 걸 봤습니다. 카이로에서 광장이 피로 물드는 걸 봤습니다. 양곤에서 민주주의가 총탄에 쓰러지는 걸 봤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 나는 부활하는 민주주의를 봤습니다. 그것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평화로운 방식으로요. 손이 떨려 카메라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렌즈를 흐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셔터를 눌렀습니다. 이 순간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역사의 증인이 돼야 했습니다. 인류가 도달한 가장 높은 순간을 담아야 했습니다. 시민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했습니다. 무엇을요? 청소였습니다. 땅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물병, 종이컵, 담배꽁초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한 대학생이 큰 봉투를 들고 다니며 쓰레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럴 필요까지. BBC 기자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라는 거요. 승리의 순간에도 책임을 다하는 나라. 끝까지 품위를 지키는 국민. 이들은 세계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시민의식이 무엇인지를요. 서로 인사하며 헤어지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덕분에 지켰네요. 안녕히 가세요.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는 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동지였습니다. 함께 나라를 지킨 전우였습니다. 한 대학생이 80대 할머니를 부축해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집까지 모셔드릴게요.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아, 아가. 너도 피곤하잖아. 어서 집에 가. 하지만 학생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니에요. 끝까지 함께 해야죠. 할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둘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할머니가 학생의 팔을 잡고 학생이 할머니의 속도에 맞춰 걸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또 울었습니다. 이게 한국이었습니다. 세대를 넘어선 배려, 타인을 향한 책임감, 끝까지 함께하는 연대. 이게 이 나라의 힘이었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시민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가디언 기자가 한 중년 남성에게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까? 군대가 코앞에 있었는데요. 남성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죠.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가 국회를 돌아봤습니다. 안 올 수 없었어요. 우리 나라잖아요. 내 아이들이 살아갈 나라잖아요. 단순한 답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거창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책임감, 애국심, 미래 세대에 대한 의무. 한국 시민의 마음이 그 짧은 문장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국은 총성 없이 쿠데타를 막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나라다. 2024년 12월 3일은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 타이핑하는 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키보드가 젖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한국이 해낸 기적을 모두가 알아야 했습니다. 한국 시민들은 무기를 들지 않았다. 폭력을 쓰지 않았다. 증오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거기 섰을 뿐이다. 빛을 들고 서로의 손을 잡고 평화롭게 섰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군대를 물리치기에, 독재를 막기에, 민주주의를 지키기에 충분했다. 세계 주요 싱크탱크에서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이 사례를 연구하고 싶습니다. 옥스퍼드 정치학과 한국 모델을 교과서에 수록하겠습니다. 소르본 대학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한국은 순식간에 세계 민주주의 교육의 중심이 됐습니다. 국회 앞엔 아직도 수백 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끝까지 지켜보는 사람들이었죠. 한 노인이 국회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냈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옆 사람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해냈습니다. 할아버지도, 저도, 우리 모두가요. 아침 햇살이 국회의사당을 비췄습니다. 밤새 켜져 있던 수천 개의 휴대폰 불빛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이제 인공의 빛은 필요 없었습니다. 자연의 빛이 모든 걸 밝히고 있었습니다. 어둠은 물러갔고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날이요. 나는 동료들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의 최전선이다. 21세기 민주주의의 모델이다.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다. 세계는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 답장이 쏟아졌습니다.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의한다. 역사적 순간이다. 인류의 자산이다. 군이 완전히 사라진 순간 서울은 하나의 심장처럼 고요했습니다. 함성도 없었고 폭죽도 없었고 축제도 없었습니다. 단지 고요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도, 감사, 자부심, 희망. 한국 시민들의 침착함은 승자의 환호보다 더 고귀했습니다. 그들의 품격은 어떤 승리보다 빛났습니다. 그 품격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증언할 것입니다. 좌표를 잃은 학자였던 나는 그날 새로운 나침반을 찾았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이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미래를 보여줬습니다. 희망을 증명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날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겠다고. 한국의 기적을 모두가 알게 하겠다고. 그리고 배우게 하겠다고. 민주주의는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시민의 힘은 총보다 강하다는 것을, 평화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요. 2025년 12월 3일, 정확히 1년 후, 나는 다시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학생이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배우러 온 학생이요. 그리고 나만이 아니었습니다. 내 주변엔 234명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42개국에서 온 연구자들, 기자들, 정치인들, 시민운동가들, 학생들. 민주주의 다크 투어 데모크라시 더 투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1년 전 그날 밤 국회 앞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걸음걸음마다 설명을 듣고 현장을 체험하고 증언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의 얼굴은 진지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정치학 교수, 프랑스에서 온 인권운동가, 미얀마에서 온 민주화 활동가, 태국에서 온 학생 지도자. 모두의 눈빛에서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간절함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었습니다. 국회 앞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밤 수만 명의 시민이 섰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바닥엔 작은 명판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이곳에서 대한민국 시민들은 평화적 저항으로 민주주의를 지켰다. 간단한 문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민 증언자들이 나왔습니다. 1년 전 그날 밤 이곳에 섰던 사람들이었죠. 60대 아주머니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독일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군대 앞에 맨몸으로 서는 게 당연한 일입니까? 총을 마주하면서도 평화를 지키는 게 당연합니까? 당신들이 한 일은 특별합니다. 역사적입니다. 아주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겸손한 미소였습니다. 우린 그저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었어요. 아이들한테, 손주들한테 떳떳한 어른이고 싶었죠. 다음은 그날 밤 대학생이었던 청년이 증언했습니다. 이제 직장인이 된 그였죠. 한 미얀마 활동가가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난해 군부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너무 무서워서요.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까? 청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지금도 그날 밤을 생각하면 떨려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할머니가 계셨고, 아주머니가 계셨고, 아저씨가 계셨어요. 수천 명이 함께였어요. 그게 저를 지탱해줬습니다. 미얀마 활동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연대의 힘이군요.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연대입니다. 우리는 함께였고, 그래서 강했습니다. 해외 연구기관들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은 K민주주의 모델을 정식 교과 과정에 포함시켰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은 한국 사례 연구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소르본 대학, 도쿄 대학, 베를린 자유대학,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한국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론이 아니라 실전 교본이 됐습니다.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 사례가 됐습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민주주의는 어떻게 지켜지는가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했는가를 물었습니다. NATO에서도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브뤼셀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이었죠. 사무총장이 직접 나서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동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민주주의 안정성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군사 동맹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이례적이지만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진정한 안보는 무기가 아니라
시민의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나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의 정식 객원교수로 임용됐습니다. 1년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장기 체류를 결정한 겁니다. 브뤼셀 사무실을 정리하고 서울로 완전히 이주했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왜 한국에 남는 거요? 나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배워야 할 게 많아서요. 나는 이 나라에게 빚을 졌습니다. 첫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강의실엔 한국 학생들뿐 아니라 외국인 청강생들도 가득했습니다. 나는 첫 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25년간 민주주의 붕괴를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내 모든 이론을 뒤집었습니다. 여러분은 교과서에 나올 역사를 만든 세대입니다. 자랑스러워하십시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희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들이 한 일은 특별합니다. 세계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에서 1년 전 그날 밤에 시민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다니고 가게를 운영하고 아이를 키우고 학교에 다니고, 하지만 세계는 그들을 영웅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우린 영웅이 아니에요. 그날 밤에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제 81세가 된 그였습니다. 우린 단지 국민이었을 뿐이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프랑스에서 온 기자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영웅의 정의 아닙니까?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순간에 서는 것, 의무를 다하는 것,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 그게 바로 영웅입니다.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습니다. 그럼 한국엔 영웅이 수만 명 있었네요. 그날 밤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영웅이에요. 다크투어 마지막 날, 참가자들이 국회 앞 광장에 섰습니다. 1년 전 그날 밤 시민들이 섰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휴대폰 플래시를 켰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따라했습니다. 234개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프랑스 인권운동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자리에 선이 이해가 됩니다. 왜 한국이 특별한지, 왜 시민들이 물러서지 않았는지, 왜 평화가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벅차올랐던 거죠. 미얀마 활동가가 무릎을 꿇고 땅에 손을 댔습니다. 이 땅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 자리가 역사를 바꿨습니다. 나도,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한국 대학생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했으니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녁 세션에서는 시민들과의 대화 시간이 있었습니다. 솔직한 대화였습니다.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의 두려움도, 추위도, 불확실성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이유도 나눴습니다. 사랑이었어요. 한 엄마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안고 있었던 그 엄마였습니다. 내 아이에 대한 사랑, 이 나라에 대한 사랑, 미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두려움보다 컸어요. NATO 보고서를 대대적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한국 섹션에 새로운 챕터를 추가했습니다. 제목은 시민 저항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 모델 연구였습니다. 동료들이 검토했습니다. 에드워드, 이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야. 이건 교과서야. 전 세계 민주주의 교육에 사용돼야 해. 그렇게 됐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영향은 계속 확산됐습니다. 태국의 민주화 운동이 한국 모델을 연구했습니다. 필리핀 시민단체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미얀마 망명 정부가 한국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총 없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을 한국이 세계에 준 겁니다. 나는 이제 확신합니다. 민주주의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요. 헌법 조문이 아니라 시민의 의지라는 것을요. 법전에 쓰인 글자가 아니라 거리에 선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한국 시민의 품격이 아시아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아니, 세계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작은 나라였지만 큰 민주주의를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경제 규모는 10위권이지만 민주주의 품격은 1위였습니다. 연구실 창문으로 서울 야경이 보입니다. 한강이 반짝이고 남산타워가 빛나고 수많은 불빛이 도시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 이 나라가 나를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냉소적 학자에서 희망을 가진 인간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나는 더 이상 회의론자가 아닙니다. 한국이 증명했으니까요. 사람의 힘이 총보다 강하다는 것을, 평화가 폭력을 이긴다는 것을, 시민이 권력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민주주의는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국회 앞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멈춰섭니다. 1년 전 그 자리를 바라봅니다. 눈을 감으면 그날 밤이 생생합니다. 수만 개의 불빛, 조용한 시민들, 평화로운 저항, 품격 있는 승리. 감사합니다, 한국. 나는 매일 아침 속삭입니다. 당신들이 내게 희망을 돌려줬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켜줬습니다. 나는 평생 이 빚을 갚으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강의실로 향합니다.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서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민주주의를, 시민의식을, 평화의 힘을요. 세계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21세기 민주주의의 교과서는 한국에서 쓰여졌다는 것을요. 나는 이제 더 이상 회의론자가 아닙니다. 그날 밤 한국 시민들이 군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국회를 지켜낸 장면은 내 25년 연구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제도도 군사력도 아닌 사람의 품격으로 지켜진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했죠. 나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한국은 총성 없이 나라를 지켰고 나는 그 진실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1년 후 세계 234명의 전문가들이 서울로 왔습니다. 배우기 위해서죠. 한국에게. 이제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21세기 민주주의의 교과서는 한국에서 쓰여졌다는 것을요. 한국은 작지만 민주주의만큼은 가장 위대한 나라입니다.